정신분석 과정에서 환자의 역할은 분석을 할 때 환자가 마주해야 하는 것. 자기 분석은 환자인 동시에 분석가가 되려는 시도이므로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와 각각의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과정은 분석가가 한 일과 환자가 한 일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두 명이 연관되었다는 사실은 각자가 하는 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환자가 직면한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당연하게도 첫 번째 과제는 가능한 한 전적으로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힘과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과제인 완전한 자기 표현은 자유로운 연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실험적인 심리학적인 실험에만 사용되었던 자유연상을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브로이트의 독창적인 발견이었다. 자유롭게 연상한다는 것은 환자가 거리낌이 없이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사소하거나 핵심에서 벗어나 있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비이상적이나 무분별하게 서투르거나 당황하거나 굴욕적으로 보이더라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서대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것은 글자 그대로 전부를 의미한다는 점을 덧붙여야 하겠다. 모든 것에는 더덥고 산만한 생각들 뿐만 아니라 특정한 발상과 기업, 마지막 면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 삶의 어느 시기든 경험한 것에 관한 기억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각, 분석가 또는 분석을 하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것, 종교에 관한 믿음, 도덕, 정치, 예술, 소망, 미래에 대한 계획, 과거의 현재에 대한 환상 그리고 당연히 꿈도 포함된다. 환자가 애정, 희망, 승리, 낙담, 안도, 의심, 분노를 비롯한 모든 감정과 산만하거나 구체적인 생각까지 모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환자는 이런 이유로 특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감을 갖겠지만 오히려 구체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러한 반감까지도 표현해야 한다. 자유연상은 솔직하고 거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이 없다는 점에서 관습적인 사고방식이나 대화방식과 다르다. 우리는 문제를 토론하고 주말 계획을 이야기하고 고객에게 상품의 가치를 설명할 때 요점에서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 마음을 거쳐가는 다양한 흐름 중에서 상황에 적절한 요소들을 선택하고 표현하려고 한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들과 대화할 때마저 의식하지는 않더라도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을 생략해야 하는지 선택한다. 그러나 자유연상에서는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여러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자유연상은 건설적인 목적이나 방해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환자가 분석가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로 확실하게 결심했다면 그의 연상은 암시적이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특정한 무의식적인 요인들에게 직면하지 않도록 여러 신경전끼리 절박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환자라면 연상은 비생산적일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너무 집요해서 자유연상의 좋은 의미가 무의미하게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유연상의 진정한 목적을 단지 흉내만 낸 한무더기의 의미 없는 생각들만 남는다. 그러므로 자유연상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정신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연상의 목적은 분석가와 환자 모두가 환자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환자의 성격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연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들, 불안 발작이나 갑작스러운 피로의 의미, 환상이나 꿈의 의미, 특정한 시점에 환자의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이유, 갑자기 분석가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 어젯밤 식당에서 매스컴을 느꼈던 이유, 아내와 있을 때 발기부전이 되는 이유, 대화에서 말문이 막히는 이유 등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나면은 환자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여성 환자가 소중한 것을 도둑맞아서 괴로워하는 꿈을 꾸었다. 나는 그녀에게 꿈속의 특정한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물었다. 처음 등장한 연상은 2년 동안의 생활용품을 훔친 가정부에 대한 기억이었다. 환자는 어렴풋이 가정부를 의심했었다.
그녀는 마침내 가정부의 범행이 밝혀지기 전 느꼈던 깊은 불안감을 기억했다. 두 번째 현상은 어린 시절 아이들을 훔쳐간다는 집시들을 두려워했던 기억이었다. 그 현상들이 여지없이 꿈의 분석 상황과 관련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분석가들이 사기꾼이라는 말은 비용에 대한 우려를 암시했지만 이러한 해석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비용이 합리적이며 가치 있다고 여겼다. 그 꿈은 이전에 진행했던 분석에 대한 반응이었을까? 그녀는 분석가의 사무실을 떠나 안도와 감사라는 뚜렷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느낀 안도감은 평생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서야 처음으로 그런 허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 느낀 안도감과 비슷했다. 그러나 이 안도감은 지속되지 않았다. 지난번 분석이 끝난 후에 그녀는 꽤 짜증이 났고 약하게 소화불량을 앓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 나는 현상들을 세세히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추리소설 같은 이야기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내가 그녀의 왕관에서 보석을 훔쳤다는 것을 암시하는 현상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위로한다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자 했던 노력은 확실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녀의 진정한 자존감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 노력은 그녀가 간절히 필요로 하던 자부심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그녀가 가진 취약성과 원인이 되는 비합리적인 경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였다. 자유현상은 천문학적인 계산이나 정치적인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완전히 부적합하다. 이런 일에는 예리하고 간결한 추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지식에 따르면 자유현상은 무의식적인 감정과 문토의 존재와 중요성 및 의미를 이해하는 적합한 유일한 방법이다. 자기인식에서 자유현상의 진행 가치에 대해 한마디 더 보태겠다. 자유현상은 마법이 아니다. 이성적인 통제가 풀리는 순간 우리가 내면에서 두려워하거나 경멸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으리라는 점은 확신해도 좋다. 억압된 감정이나 욕구의 파생물만이 나타날 것이고 꿈에서처럼 왜곡된 형태나 상징적인 표현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현상 중에는 성자는 환자의 무의식적인 열망이 표현된 것이다. 물론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이따금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겠지만 이러한 일은 같은 주제에 관한 분석을 이미 상당히 진행하여 그런 요소들을 의식 표면 가까이까지 끌어올린 후에야 일어난다. 자유현상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엑스레이가 폐나 장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듯이 올바른 정신으로 행한다면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자유롭게 연상하는 것은 누구에나 어렵다. 먼저 연상 과정 전체에 두려움이나 억제를 불러일으키는 환자들이 있다. 어린 시절에 예측할 수 없는 생명의 위험으로 압도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안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피하려고 한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면 또 가면을 써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도덕적인 자율성이 부족하고 감히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곤충이 상황을 감지하기 위해서 촉수를 뻗는 것처럼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환경을 조사한다. 그가 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좋거나 옳은 것이 되고 승인받지 못한 생각은 나쁘거나 틀린 것이 된다. 오직 반응하는 법만을 알고 자신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막막함을 느낀다. 분석가가 기대하는 것은 뭘까? 마지막으로 자신의 갈등이 만들어낸 덫에 걸린 사람이 있다. 그는 활력이 없고 자신을 활동하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는 오직 외부에서 주도권을 쥐고 시작할 때만 이를 시도해 볼 수가 있다. 그는 질문에 기꺼이 대답하려 하지만 자력에 막되어두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 따라서 그는 자유롭게 연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예는 몇몇 사람들에게 자유연상 과정 전체가 어떻게 두려움이나 억제를 불러일으키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내면에도 건드리면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저런 영역이 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모든 감정과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면 당사자가 부끄러워하고 알리기에 창피한 특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신경증적인 경향에 관한 장에서 언급했듯이 굴욕적이라고 생각하는 특성들은 상당히 다양하다. 자기만을 위한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이성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면 당황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천사 같은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이기심과 사려 깊지 못한 기색을 드러내기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가식이라는 게 들통나면 똑같은 굴욕감이 일어날 것이다. 환자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겪는 어려움 중에서 많은 부분은 분석가와 관련이 있다. 자신의 방어를 위협하기 때문이든 저작권을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이든 무슨 이유로든 연상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자유연상 과정에 대한 혐오감이나 실패에 대한 분개심을 분석가에게 전이시키며 무의식적으로 반항하고 방해하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환자 자신의 발전과 행복에 걸린 문제라는 것은 사실상 잊어버린다. 그 과정이 분석가를 향해 적개심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분석가의 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무한한 염려와 다양한 걸림돌이 거리낌 없이 설득해지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생각나는 것을 모두 말하는 것은 단순한 가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큰 탓에 대략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방해되는 걸림돌이 클수록 환자는 더 비생산적이 된다 하지만은 자유현상에 더 가까워질수록 환자는 자신과 분석가가 들여다보기 쉽게 더 투명해진다. 분석에서 환자가 맞닥뜨리는 두 번째 과제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무의식적이었던 요소들을 인식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 그러나 이것은 인식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는 것처럼 단순한 지적 과정에 그치지 않는다. 피렌치, 랑크 이렇게 후로 분석에 관한 문헌에서 강조되었듯이 인식은 지적인 경험인 동시에 감정적인 경험이다. 속된 표현을 쓰자면 인식은 뼛속 깊숙이까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감각적으로 겸손하거나 너그러운 사람이 실제로는 널리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처럼 완전히 억압된 요소를 인식하는 통찰이 일어난다. 또 이미 의식하고 있던 어떤 욕망이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수준 강도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자신이 야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런 야망이 모든 걸 집어삼키는 듯한 열정으로 자기의 삶 또는 결정짓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보복성인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파괴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또는 통찰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특정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인생에서 거둘 의미와 성취에 대해서 어떤 거창한 기대가 있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어느 한 가지 태도가 문제를 나타낸다거나 두 가지 태도가 서로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본 적은 없다. 이 경우에 그의 통찰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稱颂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완고한 탓에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면 깊은 분노를 느끼고 삶 자체를 평가절하해버리는 성향을 밝혀줄 것이다. 불가피하게 생활수준을 낮춰야 하는 처제의 귀족처럼 그는 자신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에 만족하느니 차라리 삶을 그만두는 편을 택한다. 통찰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성이 낮은 사항부터 시작해보자.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던 어떤 현상의 이유를 알게 되면 만족스러운 지적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단순히 진실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찰이 지금껏 유지해온 태도에 허울만 그를 뜻하는 모습을 드러나게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사실이다. 그가 지금까지 억압되어 있던 분노와 짜증, 경멸, 두려움 또는 그 무엇이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활발하고 생기있는 감정이 마비시킨 늑체의 자리를 대체하고 자신을 찾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마지막으로 억압이 해제되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 활동력이 해방되어 행동 방식도 자유롭게 열린다. 분투나 감정이 억압되는 한 그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처지다.
예를 들어서 그가 타인에게 가진 적대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단지 사람들을 어색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적대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가 적대감의 이유를 이해하거나 적대감이 정당화될 때를 발견하거나 적대감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억압이 해제되고 그가 적대감을 있는 그대로 느낀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적대감을 잘 볼 수 있다. 그리고 적대감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내면에서 적대감을 만들어낸 취약한 지점을 발견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통찰은 불안을 만드는 요인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열어주어 상당한 안도감을 선사할 것이다. 당장은 변화가 어렵더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다. 비록 처음에는 상처받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전망은 유효하다. 클리어는 내면에서 자신에게 과도한 소망과 요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이 통찰은 그녀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지탱해주는 기동 중에서 하나인 강박적인 겸손을 뒤흔들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심한 불안이 가라앉자 통찰은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다. 통찰은 그녀의 손과 발을 묶었던 족쇄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찰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안도보다는 고통일 수도 있다. 앞장에서 논의했듯이 통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찰을 오직 위협으로만 느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낙담과 절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두 가지는 달라 보이지만 본질을 따지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당사자가 삶에 대한 특정한 요구를 포기할 수 없거나 아직 포기할 수 없거나 당연히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따라서 반응이 정해진다. 물론 요구는 그 사람의 신경증적인 경향에 좌우된다. 그리고 신경증적인 경향의 감각성 특성 때문에 삶에 대한 요구는 몹시 완고하고 포기하기를 어렵다. 예를 들어서 걸리기 전 걸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편안함과 쾌락, 여성, 친구 그리고 대개 삶을 바람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관리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가 이 요구를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한 가치에 대해 어떤 의구심이 생기더라도 그저 그를 짜증스럽게 하거나 겁먹게 할 뿐이다. 이러한 공포 반응은 통찰이 특정한 노력의 실현 가능성을 반대하는 근거를 보여줄 때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통찰로 인해서 다른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고통스러운 장애와 괴로움을 극복하는데 그의 요구가 방해된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도 발생한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고립되어서 괴로워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또 상아탑을 떠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있다. 통찰은 상아탑이라는 목표를 버리지 않고는 덜 고립된 상태라는 다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는 틀림없이 불안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순수한 의지만으로도 삶을 장악할 수 있다는 강박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믿음의 본질이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모든 통찰로 인해 그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그가 딛고 선 땅이 발다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통찰은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결국 근본적으로 내면은 무엇인가를 바꿔야 한다는 이해감이 들게 하고 이에 당사자는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나 바뀌어야 할 요소들은 깊이 뿌리박혀 있다. 그가 저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요소들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그는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고 통찰은 안도감이 아니라 공포를 낳는다. 그가 만약에 해방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더라도 자신이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다면 그는 두려움보다도 절망감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 사람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분석가에 대한 깊은 분노는 이런 감정이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석가가 자신을 통찰로 이끄는 것이 무의미하고 잔인하다고 느낀다. 이러한 반응은 이해할 수가 있다. 상처와 고난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긍정하는 어떤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굳이 견디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해도 그 문제에 관한 최종 결론이 되지 않는다. 사실 부정적인 반응은 비교적 짧은 시간만 지속되고 재빨리 안도감으로 변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오는 반응을 안도감이나 두려움 또는 절망감으로 분류했더라도 그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통찰은 항상 기존 균형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강박적인 욕구에 휘둘려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란 비싼 대가를 치르며 특정한 목표를 추구해왔다. 그는 여러모로 억제되어 있다. 그는 여기저기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취약하다. 불가피하게 억압된 공포, 적대감과 싸워야 하므로 활동 에너지는 약화된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심리적인 장치에 이러한 결함들이 있어도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여전히 각 요소와 다른 요소들이 유기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어떤 요소도 유기적인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는 바뀔 수가 없다. 엄밀히 말하면 통찰은 따로따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자연히 이런저런 지점에서 멈추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미 일어난 모든 통찰은 그 자체로는 아무리 서서히 보일지라도 다른 심리적인 요소들과 상호와 연관되어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열고 전체적인 평형을 뒤흔들 정도의 폭탄을 실어나른다. 신경증적인 체계가 점점 더 경직될수록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환자를 기다리는 세 번째 과제는 최상의 발달을 방해하는 내면의 요인들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이는 공연 창의적인 작업, 협력, 성적 행위를 하는 능력을 얻거나 되찾는 것, 혹은 공포증이나 우울증 성향을 버리는 것처럼 행위나 행동의 큰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분석에 성공하면 이러한 변화는 저절로 일어난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성격 변화에서 비롯되기에 주요한 변화로 취급되지 않더라도 말이다. 성격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통찰의 진정한 감정적인 경험이라면 통찰 그 자체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억압되어 온 적대감에 대해서 통찰이 얻어진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적대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만 달라졌을 뿐이다. 이것은 기계적인 의미에서만 사실이다. 자신이 그드름을 피우고 피곤하거나 짜증이 많이 났다는 것만 알았던 사람이 억압을 통해서 이러한 장애를 일으킨 구체적인 적대감을 인식한다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그는 발견의 순간에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낄 수 있다. 그가 인식을 곧바로 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인식은 자신에 대한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고 적대감의 의미를 조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에 직면했을 때 느끼던 무력감을 없애고 더 활기찬 생동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통찰과 변화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두 과정을 굳이 별도의 과제로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인생에서도 그렇듯이 분석 중에는 통찰에 굴하지 않고 변화에 필사적으로 맞서 싸우는 상황이 발생한다. 통찰과 변화가 꿰뚫하게 나타나는 또 다른 상황은 분석에서 환자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갈등을 직면하면서이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의 모습을 드러낼 때 알아보고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환자가 직면한 세 가지 과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변화를 대하는 환자의 태도는 다양한 단계를 거친다. 마법 같은 치유법에 허가되지 않은 기질을 품는다. 환자가 굳이 무언가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심지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몰두할 필요가 없이 모든 장애가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환자는 분석가에게 마치 마법의 힘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명목적으로 칭송하려 든다. 그러다가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전에 보였던 신뢰를 완전히 거두어들이려 한다. 그는 분석가가 그저 자신과 같은 인간일 뿐인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냐고 주장한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가 자신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을 가망 없다고 느끼고 이 절망감이 표면으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위해서 에너지가 해방되어야만 비로소 그는 자신의 발전이 자신에게 달렸고 분석가를 단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있게 된다. 분석에서 환자가 직면하는 과제에는 어려움과 혜택이 가득하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솔직하게 표현하기는 힘이 들지만 이건 축복이기도 하다. 통찰과 변화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 분석이 의지하는 것은 쉬운 길을 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분석은 환자에게 상당한 결단력과 자기수양, 적극적인 투쟁을 요구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분석은 인생에서 성장을 도와주는 다른 상황들과 다를 바 없다. 가는 길에 놓인 고난을 마주하고 극복하면서 우리는 더 강해진다.